안녕하세요. 장유리 한국사. 자, 7일 만에 80점 넘기기 일제강점기로 들어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렸던 그 프로그램이 왜 랭킹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그런 실제 이제 50문제씩 기출 문제를 한번 어느 단원 어느 주제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가를 다 간추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랭킹을 매긴 게 랭킹쇼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랭킹쇼 프로그램도 제가 역시 서울고시각과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출판한 바가 있는데 그 한국사 능력검정 랭킹쇼를 하고 나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에 대해서 저도 진짜 과학적으로 오로지 숫자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되게 자신 있게 그것도. 단어건데 여기 1번 주제 있잖아요. 일제 식민 통치의 시기적 구분. 이게 출제 랭킹 넘버 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요 172쪽, 173쪽 요 파트 정리하는 데서만 이번 시험 문제 약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벌써 두세 문제면 우리가 80점을 쌓으면 되는 시험인데 그 80점에서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7점 이상 잡고 들어가거든요. 요 두 페이지 안에서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랭킹쇼 단연컨대 넘버 원. 예. 왜냐면 매번 회차당 두세 문제씩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뭐 이 파트가 진짜 단연컨대 넘버 원이더라고요. 물론 출제 비중은 사실 각 단원별로만 따졌을 땐 조선 쪽이 높죠. 그런데 조선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 내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주제가. 조선사 내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참 조선은 굉장히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이렇게 주제도가 분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진짜 일제강점기는 이 페이지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1910년대 자, 강력한 무단 통치라는 게 행해지게 되는데 이제 무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에 그래서 이 무단 통치는 거기 굉장히 많은 말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그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 무단 통치를 정말 간결하게 말하자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 육해군 대장으로 임명되죠. 일왕에게 직속된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 밑으로 정무총감, 경무총감 들어오는데 그 경무총감이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업무를 총괄하게 돼요. 자, 그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자, 이 무렵에 우리 민생 치안의 업무, 경찰의 업무를 헌병이 담당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헌병이 딱 제복에 대검 꽂고 335 짝지어서 온 전국을 헤집고 다니던 시절 이게 헌병 경사 통치 이렇게 되겠고요. 이들에게는 직결 처분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별도의 사법 처리 과정 없이 이제 범죄 직결례라는 게 이제 선포가 돼가지고 그냥 그 즉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별도의 사법 처리 과정 없이 조선인들한테 차별적으로 뭘 가할 수 있냐면 태형을 가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태형을 가할 수 있더라. 조선 태형령. 그래서 이 헌병이란 단어와 태형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진짜 주입시키셔야 돼요. 이게 1910년대 무단 통치라는 거. 그래서 총독부 안에는 중추원이라는 국가기구가 만들어지지만 한국인이 총독부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기 위한 단체이지 실제로는 설립되지만 소집된 적은 없다. 이랬다라는 건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 일체 못해요. 정치적 참여도 못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모두 박탈되는 이렇게 한국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헌병경찰 통치, 직결처분권, 범죄 직결례 잇따라 다 선포되는 거죠. 자, 거기다 경찰법 처벌규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범죄, 저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예요.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진짜 온갖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선 태형령 이게 1912년 선포돼서 나중 3.1운동 이후 없어질 때까지 10년대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교원들조차도 딱 거기다 보시다시피 제복에 대검을 꽂고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1911년에 1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거 1차 조선 교육령에서 우리나라 조선자 뺄게요. 1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가보기역 때 나온 이름이에요. 가보기역 때 나온 소학교라는 이름은 일본식 교육기구 이름을 똑같이 따라한 거라서 일본도 초등학교가 소학교, 조선인들도 다니는 학교가 소학교예요. 자,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한반도 땅 안에 소학교라는 타이틀은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고요. 한국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로 내릴 겁니다. 그리고 6년제 학교를 4년으로 줄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무 교육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우미나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년대 정치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바로 옆에 경제 파트로 그냥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국인들을 정치적 참여 일체 못하도록 숨막히게 쪼아놓고는 그들이 매진하는 건 경제 수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그전에 양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깝게는 광무개혁 때, 조금 멀리는 대원군 때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양전사업은 이제까지 국가가 나와서 토지를 측량해 가는 거였죠. 근데 그 원칙을 완전히 꿰버리고 일본이 하는 방식은 기한 내에 네가 네 발로 와서 땅 주인이 신고하라예요. 그래서 이 신고주의 원칙, 아니 근데 예나 지금이나 누가 그렇게 내 재산을 낱낱이 다 까발리고 싶어 하나요? 왜냐면 그거만큼이나 세금이 많이 부과될 텐데 사실 이 무렵에 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내 땅을 좀 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네가 네 발로 와서 신고하라 라는 이 신고주의 원칙, 이거는 신고기간 끝나자마자 미신고된 토지 뺏겠다는 의도인데 미신고된 토지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자, 애초에 소작농들이 갖고 있던 경작권은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신고된 토지가 다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총독부가 대놓고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너무 토지를 약탈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티가 나죠. 그때 나섰던 국책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미 1908년에 만들어졌던 그 동척이 나서서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 땅을 싼 값에 불화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종료하던 18년 이후서부터는 일본인들의 농업 이민이 급증하게 되며 총독부도 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지세 수입이 전체 수입의 25%를 넘어갔다 그래요. 자,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었고 또 하나가 회사령인데 사실 이 두 개 중에 원칙적으로는 회사령이 더 먼저 나왔어요. 시기적으로 회사령이 더 먼저인데 자, 회사령은 회사를 못 만들게 총독부 허가제고 이 허가제를 통해서 회사를 못 만들게 통제를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니까 이거 종료되던 1920년 이후는 없애요. 왜냐면 더 이상은 민족 산업 자본의 싹이 말랐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회사령을 더 유지했다가는 일본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만이 방해된다라고 해서 이후 3.1운동 이후에 없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이 1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악행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어업령, 삼림령, 강업령, 임야조사령, 명령령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산업 전반을 허가제로 통제하더라. 이거죠. 자, 거기다 인삼소금은 100% 전량 사들이고 전량 대파는 전매제를 통해서 총독부가 이익을 많이 누리더라. 자, 이걸 10년 동안 하고 나니 1919년 전 거족적인 만세 시위에 부딪힙니다. 자, 3.1운동은 우리가 이따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지만 일단 이 무렵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다라는 1차 세계대전이 18년 겨울에 종전이 돼요. 끝납니다. 이게 5년을 강타한 정말 유럽은 충격의 연속이죠. 자, 유럽은 일단 독일이 패전을 했고 승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했어요. 그런데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웃지를 못해요. 이유는 이겼다 할지라도 자국이 전쟁터가 됐고 전쟁의 무대가 됐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 이거죠. 정말 최고 승전국 레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 막바지에 껴들어서 전쟁 전리품 다 싹쓸이해 갔거든요. 거기다 자국은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정말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완전히 유럽을 압도해 나가면서 뭔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승전국 대표단들의 회의를 우리 베르사유 회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데 전 세계 질서가 1차 세계대전 종전되며 베르사유 체제로 접어들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거고요. 그 베르사유 체제를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가 평화예요. 전쟁을 5년이나 하고 나니까 정말 전쟁이 질려버렸겠죠. 근데 사실 전쟁이 질렸다라기보다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승전국이 일단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국이 찢어지고 지금 다 막 난도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꿰매고 재활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누군가 전쟁을 또 도발한다면 난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못하도록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후레 새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완전히
어느 나라도 전쟁을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놓고 평화라는 메시지로 모든 걸 다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다 영국과 프랑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고, 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는 전쟁 없이 뭐로 해결한다? 대화로서 해결한다. 우리 국가 간의 대화를 외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무렵의 핫 트렌드 두 개는 하나가 평화요, 하나가 바로 외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1운동을 평화적 만세 시위로 하는 거고요. 3.1운동 결과 만들어지는 상하이 임시정부. 뭐 하려고 그 머나먼 중국 상하이 땅까지 갔냐면 바로 외교 독립하러 간 거예요. 비록 우리나라도 아시아 변방에 있는 식민지 신세지만 전 세계사적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도 승전국이네요. 왜냐하면 영국을 도왔기 때문에. 그 과거 러일 전쟁 때 영국이 일본을 도왔던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보은을 합니다. 일본이 영국을 지원한 결과 승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역시 세계사적 트렌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제는 폭력을 지향해요. 이제는 폭력을 대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자,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폭력을 빼버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한국인들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우리 식민 통치를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방식으로 민족을 분열시키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가 되는 거고,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고 겉으로 약속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임명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했어요. 이제 사복 경찰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경찰 병력이 3배 더 늘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거기다 한국인들도 참정권을 허용해서 이제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열어요. 그래서 도마다 평의회를 만들고 부와 면마다가도 협의회를 만드는데, 이게 다 지방의회예요. 자, 이 지방의회 의원 완장 찬다고 해서 나한테 특별하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이런 자치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런 데 참여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 독립운동을 자치운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정치에 참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자치운동으로 다 전환을 하며, 이 자치론자들이 처음에는 민족의 계몽을 위한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먼저는 그걸 시작을 할 테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친일행적이 노골화되고 적극화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치론자들이 다 친일파로 양산되는 거고요. 한글신문 2개가 나오거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글신문 2개가 나오는데 철저한 사전 검열 때문에 기사 삭제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제대로 된 언론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이 나오는데요. 2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요. 그래서 보통학교가 6년으로 늘며 심지어는 대학 설립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 대학 설립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이따 우리 뒤에서 밀립 대학 설립운동,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1,000만 원 모금 활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밀립대학 설립은 끝끝내는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친일파들을 더 양산하기 위해 친일적 대학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거예요. 자, 보통학교 6년으로 나는 게 바로 1920년대가 되겠고요. 이때부터 무상교육이었던 걸 유상교육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률은 원천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맹률은 되려 폭발하게 될 거예요. 20년대 후반이 되면. 자, 우리나라 민족이 진짜 안 배우고는 못 사는, 교육열이 굉장히 투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배우고는 못 사는 우리 민족이 이 무렵에 문맹률 20년대 후반에 폭발하더라. 그래서 이따 뒤에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두 언론사들이 주도가 돼서 문자 보급운동, 문맹 퇴치운동 할 거예요. 그런 운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1920년대 저희는 지금 문화통치를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 문화통치 기간에 진짜 중요한 이슈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건 전 세계사적 이슈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아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국 내에서 퍼져나가는 것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만들어지는 건 1922년, 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러시아 자국 내에서 점점 사회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연해주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게 다 20년대고요. 노동자와 농민들은 다 이 사회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계급 타파, 사유재산제도 타파를 부르짖는 이런 사유재산제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에는 가난한 자들을 일단 노동자, 농민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자, 이 사회주의가 확산되어 나가자 일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25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비밀리에 조선 공산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자 리드미컬하게 치안 유지법을 제정할 겁니다. 치안 유지법을 제정해서 이 사회주의자들을 다 탄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치안유지법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회주의자들 때려잡기 위한 악법,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한 개 군마다 한 개 경찰서, 한 개 면마다 한 개 주재소, 1군 1주재소,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 이거는요. 주재소라는 개념은 동사무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밀착해서 경찰서 받고 동사무소를 계속 밀착해서 설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다 감시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의 문화통치기간에 나왔던 민족분열책이라면 경제적인 통제책은 이제 산미징식교육으로 바뀔 겁니다.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급속한 공업화를 하게 되고요. 쌀 부족 문제가 심화됩니다. 그걸 우리나라한테서 메꿔가기 위해 쌀 생산을 증산하려고 목표량을 정해주는데 죽었다 깨어나다 지킬 수 없는 목표량을 주게 되죠. 나중에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량은 실제로 일본이 가지고 나가는 반출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절대 실제로 증산하는 양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량이 실제 반출량이 됐다는 건 실제 반출되는 양이 너무 많았기에 우리나라는 대려 먹을 쌀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거 만주에서 잡곡 수입하다 메꾸더라 이거죠. 자, 이때 밭을 논으로 바꾸는 지목 변경, 또 종자 개량하죠. 수리조합 만들어서 비용을 다 십시일반 분담해야 되죠. 이 모든 거 다 소작농들이 부담하는 거기에 사실 소작농들의 몰락은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산미징식 계획으로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자, 회사령은 20년에 폐지가 됐어요. 3년 뒤 관세도 폐지되겠다고 예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틈에 일본 기업 많이 들어올 거고 일본 상품 싸게 들어올 거니까 이때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이따 뒤에서 터질 거예요. 자, 국산품 애용 운동을 우리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휘어잡아가던 미국이 10년 만에 부도가 날 거니 그게 29년 전 세계를 강타하는 미국 대공황입니다. 근데 미국 대공황이라 실제 하지 않죠? 세계 대공황이라 하죠. 왜? 어마어마하게 이 전 세계적인 불황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경제 불황 끝에 일본같이 천연자원 부족한 나라는 드디어 평화고 뭐 외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대륙을 더 침략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31년 전격적으로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만주를 치고 들어갈 텐데요. 이거는 단계에 불과해요. 이후 35년엔 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를 칠 거고요. 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치고 들어갈 거예요. 자, 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치고 들어갈 거다. 이 중국 본토를 치고 들어가는 요때부터 이제 전쟁터에는 우리 한국 병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의 정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말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 거 이게 광복할 때까지 가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용렬하게 천황폐하를 위해 싸우다가 조선 사람들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겠죠. 그래서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45년 광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후 39년 독일이 폴란드까지 칠 거거든요. 이로써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개 나라가 전체주의 삼국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거니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자, 경제 불황은 괴물 국가 3개를 낳았어요. 독일, 이탈리아에 일본까지. 그래서 일본은 이 무렵에 우리는 한 몸이다. 거기 포스터 보이시죠? 이게 내선 일체 포스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상이 갖다 일선 동조론, 이런 역사 왜곡 이론을 꺼내 들고요. 창씨개명, 신사참배 다 이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옛날 배웠을 때 절대 잊혀지지 않는 단어들이 다 이때 나오는 거예요. 또 궁성유배, 천황이 있는 곳으로 절을 한다.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라는 걸 수시로 암송하는 거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신하로서 이러면서 자,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요.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면 다 폐간되거든요. 이거 다 폐간이에요. 1920년에 창간됐는데 딱 40년에 다 폐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거기다 지금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들 25년부터 때려잡았다고 했는데 요거 최대 형량이 10년이었어요. 35년에 사회주의자들이 석방을 맞이하게 되자 리드미컬하게 36년 조선사상범 보호강찰령, 이후 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게 다 사회주의자들 때려잡기 위한 아주 리드미컬하게 악법의 악법을 계속 연달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거기다 3차 조선교육령이 1938년에 나오는데 이 3차 조선교육령에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데 왜 그들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여야 돼요. 합쳐진 이름이 심상소학교예요. 근데 심상소학교로 합쳐놨다가 이후 1941년이 되면 국민학교, 한국 신민을 줄임말 국민학교로 개칭하거든요. 요 국민학교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1941년에 나왔던 제도의 개편이었어요. 이후 43년이 되면 4차 조선교육령에선 학도지원병을 끌고 나갈 겁니다. 학도지원병. 자, 경제 수탈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가 있고요. 1937년 중일전쟁 이후가 있어요. 이 31년 만주사변 이후서부터는 한반도 저 제주 끝자락부터 만주 끝자락까지 자, 전쟁 물자를 찍어내는 걸 준비하는 기자. 병참 기지로 바로 이 한반도 전역을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참기지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37년서부터는 38년에 실제로 이 법이 나와요. 국가총동원법이.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체제는 중일전쟁 이후가 되는 거고 요 병참기지화 정책은 31년 만주사변 이후서부터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병참기지화 전략이라 해서 북부지방에 군수화학공장들 때려짓는 거고 또 원재료 공급지로 우리를 전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되게 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해외로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던 이제 그 면화가 극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인도의 데칸공원에서부터 보통 면화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입할 루트가 끊기고 나니 이제 우리나라 남쪽을 면화의 재배지, 또 북은 양치라고요. 왜? 이게 바로 묘직물, 견직물의 다 원료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원재료 공급지로 전락시키더라. 자,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에 워낙 이 무렵에 소작쟁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고 달랠 용도로 1932년부터 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일종의 잘 살아보세요 운동인데 잘 살아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제도는 뭐 나오는 거 없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에서 조선의 농지령이라고 1934년에 요거 하나만 따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조선 농지령이라고 1934년에 1년 단위 소작 계약을 3년 단위로 늘리는 게 있어요. 요게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 적이 있으니까 조선 농지령 하나 추가로 봐주시고 38년 국가총동원법서부터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총수탈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같은 경우는 자 38년 지원병을 시작으로 39년에는 징용령을 선포해서 다 징용 끌고 나가요. 또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 1944년이 되면 전면적인 징병제를 하게 됩니다. 또 이 1944년 전면적인 징병제를 할 때 여자들도 정신대 근로령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들도 식당 조업원, 그 다음에 또 간호사라는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인적자원 총수탈이 역시 37년 중일전쟁 이후서부터 나왔고 물적자원도 이 무렵에 삼민정책계획을 다시 재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미국, 그 다음에 또 하나 쇠붙이, 그 어느 하나 남겨놓지 않고 공짜로 다 뜯어가더라. 그러면서도 식량은 제한적으로 배급하더라. 자, 이게 1940에 년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공출이나 식량 배급제가. 또 각 10개 집씩 한 세트로 묶어서 애국 반위 조직이 돼요. 이 반장들이 매달 1일을 애국일로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애국 헌금 걷어서 지금 군사비를 보태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국방 헌금을 강요당했고 남자들은 늘 전시 준비태세. 이렇게 해서 늘 군복을 입고 다니고 여자들도 몸빼 바지를 이때부터 착용하게 되더라. 이 얘기죠. 자, 특히 교육정책이 터치가 잘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역사도학이라는 주제로 묶어놔 봤습니다. 자, 사료 볼게요. 넘기시면 174쪽에 자, 태형이 나온다.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 나오죠. 또 회사 설립은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료가 나오면 이게 다 10년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식민통치 시기적 구분이 제가 출제 넘버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이게 몇 년 된지를 순간적으로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20년대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바로 이런 걸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핵심적인 친일 인물을 골라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이게 바로 민족 분열을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이게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발표한 거가 되겠고, 삼매징식 계획은 맨 위에 꺾은선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꺾은선 그래프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하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쌀 생산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채 변역한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예, 최대 형량 10년을 매기는 거죠.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었다. 자, 그리고 우측에 한국신민이다, 창씨개명이다, 국가총동원법이다. 이 모든 건 다 중일전쟁 이후에 나오는 민족 말살통치 때의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3.1운동이에요. 자,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바로 묶어서 다음 강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